저는 이제 지금 막 이승복 기념관을 탐방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평창이고요. 평장 휴게소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2박 3일 안보 투어가 막 후딱 지나갔습니다. 사실 계획은 지난번 6.25 기념 현충 투어를 마친 다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현충 투어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이런 안보 관련 기념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정말 국민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이 종북 좌파들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끄떡도 안 할 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도 안보를 강조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기 레저다, 유흥이다, 여행이다 그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지, 정작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등한시했던 것이 일단 저부터도 그랬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눈앞에 당장 위기가 닥쳐오니까 정말 이제 다시 안보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이 결코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번 안보 투어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에 불과하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은 목사면은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한 5, 6년 전부터 이 안보와 더불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각종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보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결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간 틈을 타서 제가 안보 투어를 계획을 했는데요. 지난번 6.25 참전국 기념 안보 투어를 한 것 말고, 그거와는 별도로 또 물론 그것도 이어지는 측면도 있고, 별도로 이 안보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념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2박 3일 해보니까 그것도 너무 금방 지나가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이상, 어쩌면 한 달 정도를 마음먹고 방방 구석구석을 해야 제대로 돌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날 대전지구 전적비, 그리고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다음에 칠곡의 다부동 전투 전적기념관, 이렇게 첫날 둘러보았고, 보너스로 성주군 소성리에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좌파 시민단체가 아예 천막을 치고 아예 가건물을 짓고 또아리를 틀고 있고, 경찰은 감시를 하는 건지 보호를 하는 건지, 죄에다 붙어있는 모든 플랜카드는 사드 배치 반대하는 그런 것만 붙어있고, 찬성하라는 플랜카드는 붙는 즉시 떼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때, 이 정말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정말 이런 자유는 허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기본적으로 허용을 하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자유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둘째 날 금요일에는 창원 마산에 있는 해병대 진동지구 전적기념비를 둘러봤고요. 여기는 그 당시 6.25 당시 낙동강 벨트의 서부
선언부를 맞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축선이었고, 이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특히 그 해병대가 방어를 했는데, 전라도를 격리해서 온 북한 육사단인가요? 그 최정예라고 하는데, 그 하나랑 붙었는데 병력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과 군이 합동을 해서 결국 그쪽 축선을 방어해냄으로써 우리가 국군 유엔군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 들 것이 하만 미남이라고, 여기도 이제 주로 민간인들, 학도병들, 경찰들 위주로 북한군들을 저지시킨 그런 것을 기념해서 만든 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낮에는 그 점심시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탐방했는데, 전쟁이 있다 보니까 포로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북한군 포로와 중공군 포로, 많을 때는 한 10만 명까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거제도에 다 모였다가 포로 수용소가 이제 포로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수용을 못하니까 대구에도 있었고요, 부산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공군 포로 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중공군 포로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제주도에도 뒤에서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로 중공군 포로만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포로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도 쉽지 않았겠지만, 또 포로 수용소에서 또 친공, 반공 포로들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친공 포로들 중심으로 반란까지 일으켜가지고 포로 수용소장을 나흘간 감금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반공 포로들을 그 친공 포로들이 직결 처형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포로들 아예 반공하고 친공 포로들로 구분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아주 열악하죠. 열악한데, 이 포로 수용소에 대한 일화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겠지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이게 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오래 끓으니까, 너무 많은 전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도 이제 반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그냥 휴전하고 싶은데, 당시 대통령께서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된다.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은 이 분단이 거의 고착화된다. 근데 미국은 그냥 휴전을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간파한 대통령이 포로 중에서, 왜냐면 휴전 협정이 되면은 포로들은 다 송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포로였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남겠다라고 한 반공 포로들이 거의 3만 명, 한 2만 8천 명 된다 그래요. 이 정도 숫자들입니다. 이 포로들은 송환 즉시 바로 직결 사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들은 비록 전쟁에 우리 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전향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되는 그 열심한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포로 구출 작전을 벌여가지고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한국군 헌병대가 습격해가지고 포로들을 28,000명을 다 풀어줍니다. 미국도 경항을 했고 소련과 북한, 중공도 경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미국의 농간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어쨌거나 소련도 중공도 북한도 그냥 빨리 휴전을 원했기 때문에 반공포로 석방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협정이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1954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고, 이른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휴전에 반대하진 않겠다. 다만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라고 해서 맺어진 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겁니다. 참 벌써 몇 수 앞을 내다본 신의 한 수였죠. 만약에 휴전이 협정되면은 미군은 반드시 다시 나갈 거고, 미군이 나가면은 한반도는 또 다시 북한의 재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재침한다면 미군이 또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러 오겠느냐, 거의 어려운 걸 간파
좌파에서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한미상호방위 조약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만 목적은 아니겠지만 포로 석방한 겁니다. 이 한미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70년간 두고두고 한반도에 전쟁이 그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나 본데요, 우리나라 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기록을 보면요, 크고 작은 전쟁이 평균 15년에서 20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6.25 전쟁 종전 직후, 아니 이제 휴전 직후 73년 동안 단 한 건의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의 기간이 다 한미상호방위 조약,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북한 공산괴뢰 세력들은 이 주한미군만 없으면은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 즉 적화통일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미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기회만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겁니다. 얼마나 주한미군이 믿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좌파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번엔 네 번째 문재인, 아주 최악의 정권이지만 어떻게 하면 미군의 싸대기를 때려서라도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싶어하는, 어쩌면 미군 스스로가 질려서 나갈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아주 미군을 아주 내보려고 하는 그 정책을 치는 거 볼 때 지독하게 악랄하고 사악한 정권입니다. 근데 주한미군은요,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 견제가 목적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금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만약에 중국의 세력이 미군이 보기에 별거 아니다 라고 느끼면은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미군은 나갑니다. 지금은 이 정권이 아무리 나가라 해도 미군이 비록 기분은 나쁘고 열은 받겠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어차피 이제 8개월이면 정권이 바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정권은 나름대로의 정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아주 갖가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거짓 조작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미국 또한 아마 이번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CIA 공작팀이 벌써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우파 세력이 너무나 미비하고, 우파라고 하지만 이미 좌에게 점령되어 있는, 거의 숙주화되어 있는 이 기존 제도권 정당만으로는 정권 탈환이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아마 알 겁니다. 남아있는 거는 제야 우리 애국 시민들 세력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미국도 알겠죠. 그래서 미국도 아마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좌파 정권을 끝장내고 우파 정권이 들어서 와야 하지, 우파 정권하고 협력을 해서 이 주한미군,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정권이 들어와야 미국이 좀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또 사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도 사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번 자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되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야기가 좀 계속 딴 데로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안보투 얘기 계속 하면, 이제 둘째 날 이렇게 점심 때 그렇게 됐고, 오후에 이제 부산에 있는 6.25 때 임시 수도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오늘 포항으로 가서 하룻밤 잤고요. 또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이제 포항 전투기념비, 포항하고 영덕, 여기도 그 당시에 낙동강 벨트, 여기는 동쪽 축선의 핵심 세력, 여기 포항하고 영덕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병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도 의용군 쪽, 그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학생들 위 그 애국심에 스스로 자원 입대하여서 정규 육군, 국군 병력이 부족한 것을 대신 채우고, 물론 이들은 불과 한 2주 정도의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고요. 포항 전투 같은 경우는 아마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포항송으로라는 영화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 포항역, 지금은 거기 포항역으로 바뀌었는데요.
포항여중 전투에서 약 한 80여 명의 한 1개 한 소대, 한 2개 소대 정도 되는 학도병이 북한 정규군 1개의 대대급 병력을 맞이하여서 정말 그 각고의 그 노력 끝에 그 부대를 막아내므로써 물론 국군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 북한의 그 진격을 저지시킨 그런 공로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도위원군 전승기념비를 만들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덕에 있는 장사 상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관은 이제 인적 상륙 작전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정보가 새나가면은 또 그들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성동격서 전략으로 역정보로 해가지고 물론 주 공격 라인은 인천이지만 적의 시설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 영덕에 장사리를 타겟으로 해서 상륙 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때에도 학도병 위주로 한 700명, 한 이게 대대가 좀 넘는 병력인데 그 정도의 학도병들을 장사리 해변에 상륙시켜서 장사리를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그런 하는 작전을 펴는데요. 이 장사 상륙 작전은 아마 일부러 적에게 그 무전이나 내용을 흘렸기 때문에 이 장사 상륙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군은 그 낙동강 벨트에 있던 일개 연대 병력을 차출해 가지고 상륙을 저지하는 병력으로 썼기 때문에 그 일개 연대 병력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낙동강 그런 전선이 약간 헐거워지는 효과를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장사상륙 작전 때문에 작전에서 학도병들이 많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들의 희생 덕분에 국군이 큰 틀에서 작전 성공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이 과연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여기를 탐방한 후에 이제 제가 또 북쪽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 원전 거기를 좀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의도적으로 나라 망치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또 원전이 전기를 만드는 가장 값싸고 그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탄소를 제로하는 그런 아주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그것도 제대로 만든 아주 왜곡 같고 조작된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 정책을 펴겠다는 아주 전문가도 아닌 그런 포퓰리즘 정책 하나로 나라의 에너지 산업, 기간 산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력난이 일어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전이 매년 한 1조 원 이상 총 한 4조 이상의 흑자를 보던 한전이 알짜배기 공기업이 지금 적자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부족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얼토당치한 이 국가의 기본 에너지 산업까지도 스스로 자급을 할 수 있는 그걸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급을 포기하고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는 이 탈원전 때문에 부족한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훨씬 값은 비싸면서도 효율이 낮은 이런 것을 정책을 펴는 이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의 비판을 받지만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이것을 감사하던 최재형 원장을 오히려 찍어내고 물러나라 하고, 물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감사원장을 중도에 포기하고 대권에 도저히 선언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울진 원정 찾아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응원 한번 해주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강릉에 있는
안보 기념관에 또 들렸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념관이 있는데요. 6.25 관련 기념관도 있고, 또 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왜 1996년 강릉 삼척 침투 그런 그 잠수함 침투 기억나십니까? 국가 상어급 300톤급 잠수함 침투해가지고 난리를 폈던 그때가 1996년.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침 저는 예비군이었는데 저까지는 차출이 안 됐어요. 저희 앞기수까지 차출돼가지고 그 대간첩 작전에 참여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국군들 예비군들 한 17명이 사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침투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작전 그 관련 배 잠수함도 전시되어 있고요. 6.25 당시 강릉을 중심으로 공군 활약상을 기록한 안보 그런 기념관들도 있고, 참 귀감이 되는 안보 기념관을 잘 만들어 놨고요. 마지막으로 잠시 전에 제가 그 평창 진부에 있는 이승복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면서도 사실상 이승복 기념관을 실제로 강원도 다시 온 처음입니다. 저도 부끄럽죠. 많이 들었고, 물론 그전에도 탐방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참석 못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가서 보니까 이때가 아마 1968년입니다. 1968년 울진 삼척으로 무장공비 한 170명 정도가 침투를 했어요. 굉장히 많았죠. 이 정도 대규모 병력이 침투를 해서 완전히 게릴라들, 특수부대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후방을 교란해 하다가 마치 그 평창 그쪽에 이승복군이 하고 있던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아주 시골에 밤중에 다 잠자고 있던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승복군의 어머니와 이승복군과 그 당시 9살 이승복군과 이승복군 동생 6살 남동생 4살 여동생까지 4명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 당시에 15살 이승복 부대 형 이승건 씨는 36발이나 칼에 찔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쳐서 살아났고,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침 그 아랫마을에 볼일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무장공비에게 또 칼에 찔렸지만 또 아버지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하여튼 이 어린아이에까지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이 공산군의 만행을 볼 때, 이 공산주의자들을 지금까지 칭찬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나니 대한민국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참 할 수만 있다면 다 쓰레바지로 다 싹싹 쓸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추앙에 맞지 않는 북한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도와줘서 안달이니까 북한으로 가라 이거야. 다 북한으로 보내서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싫은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싫은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야지. 뭐 할 수만 있다면,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면, 똑같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정말 종북주의자 송환법을 만들어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과는 타협이나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격리와 박멸만이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아량을 베푸는 것도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고 정말 뭔가 좀 상대할 가치가 있어야지, 꿈속에서도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내야 됩니다. 진짜 가능한 한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이 10만 명이 됐든 5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북한으로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파리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우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소수처럼 되어버렸지만, 물론 아직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아직 세력화되지 못하기,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도력을 가진 분이 다시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만드는데 일말에나마 도움이 되면, 저의 이 안보 투어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건데, 물론 저의 개인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저리 그냥 한번 썰을 풀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이 얘기 끝까지 다 듣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테지만 아무튼 혼자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주말 잘 편히 쉬시고, 내일 또한 주일입니다. 아시죠? 이 정권이 또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뭐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 짧고 굵게는 다 그냥 거짓말이고, 8일 광복절 집회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분단이더라도 막으려고 계속 연장할 겁니다. 아무튼 또 내일 집회가 아니라 그 주일 예배니까 다들 또 풀렸잖아요. 예자연의 노력에 의해서 기존의 교회협의회, 기존 장로교, 감리교, 교단 또는 교회협의체, 한기총, 한교협 이런 교단연합회가 아닌 정말 작은 개교회들의 모임인 예자연의 노력으로 다시 99명 플러스 30%까지 예배가 회복이 된 거에 대해서 다양스럽게 여기고, 물론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돼서 계속 투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예배의 자유는 몇 명이 됐던지 간에, 심지어 1000명이 됐던지 간에 예배 자체를 정부가 허용하고 만이라는 그런 할 자격조차가 원래 없는 겁니다. 종교분리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있더라든지 정치 권력이 종교의 자유에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종교분리입니다. 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분리 원칙을 스스로가 마음껏, 그러니까 정말 입도 닦지 않고 이런 어기는 이 사람들은 하루빨리 끌어내려줘야 되고 없애줘야 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각자 있는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당 가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